2023년 8월 오빠가 4차 항암을 위해 입원한 일주일 사이에 학교 개학을 앞둔 딸아이를 먼저 미국으로 보냈고 나는 사촌 언니와 함께 이사를 마쳤다. 이사한 새 집에서 오빠에게 불편할 것 같은 구석들을 고치고 돌침대랑 가전을 장만하고 이삿짐을 정리하면서 주로 시간을 보내고 낮에만 한 번씩 오빠를 보러 다녀왔다. 병실로 들어가려면 매번 코로나 검사를 해야 했기 때문에 오빠랑 나는 병동에 붙은 야외 테라스에서 데이트하듯이 만나 별말 없이 서로를 눈에 담고 헤어지곤 했었다. 지옥 같던 단식 항암을 4차까지 마치고 오빠는 새로 이사해둔 효창동 집으로 왔다. 4차 후에도 다시 2주간 고요 마을을 미리 예약하려 했지만 안타깝게도 방이 없었다. 이사 후 내내 나름 준비하느라 했지만 역시나 낯선 동네, 낯선 방은 왠지 서글펐고 오빠에게도 나에게도 이름처럼 햇살 같던 딸아이가 떠나고 없으니 더 쓸쓸했다. 4차까지 항암 한 사이클을 마친 CT 결과가 나왔다. 우리는 주치의쌤 진료실이 아닌 세미나실 같은 곳으로 안내되었다. 주치의 외에도 협진의, 레지던트, 인턴 등 의료진이 여러 명 입실해 있었고 룸 중앙 대형 모니터에 영상이 띄워졌다. 첫 진단 당시 사진들과 비교해 가며 레지던트로 보이는 의사들이 저마다 맡은 분야를 순서대로 브리핑해 나갔다. 어려운 의학 용어들이 많았지만 이해하려 애쓰며 경청했고 양해를 구해 녹화도 했다. 제법 긴 시간 계속됐고 들은 내용이 많았지만 결국엔 한 문장만 머리에 남았다. 많이 호전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 기도가 절로 나왔다. 오빠의 절친과 나는 번갈아 오빠를 안아주었는데 그때 상기된 얼굴로 울음을 삼키던 오빠 모습이 반갑고도 가슴 아팠다. 주치의쌤이 모니터에 전후 비교 사진을 띄웠는데 한눈에 보기에도 암으로 표식됐던 부위가 반 이상은 줄어든 것 같았다. 그러나 우리에겐 더 깊은 고민이 생겼다. 완전 단식의 3가지 항암제 몰빵 패턴의 지옥 항암은 계속된다는 것과 위내시경을 재검해서 장기 부위 절제 수술 계획을 세울 거라는 말을 들은 터였다. 똑같은 항암 루틴을 오빠가 더 견딜 수 있을지가 가장 큰 문제였고 3개월 가까이 되어가는 나의 부재에 미국에 있는 가족들도 걱정이었다. 휴가를 느려 쓴 남편이 다시 출근하고 아이들 둘이 모두 학교에 가면 당장 반려견들 케어며 자차로 해야 하는 딸아이 등하교, 내 식구 식사 등등 그 모든 일들을 해결할 뾰족한 수가 없으니 내가 머지않아 미국으로 돌아가야 하는 사정이 있었다. 그렇게 되면 나 없이 오빠 혼자서는 도저히 그 무시무시한 항암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지가 않았다.
그리고 무엇보다 두려운 것은 오빠의 컨디션이었다. 합병증 증세뿐만 아니라 그때 이미 그 누구보다 명석하고 위트 있던 오빠가 말이 어눌해졌고 정신도 흐려지는 듯한 모습을 종종 보이고 있었다. 정말 깊은 고민 끝에 우리는 같은 패턴의 항암과 내시경 모두 일단 보류하기로 했다. 그리고 오빠의 뜻에 따라 소위 자연치유라고 하는 다른 길을 선택해 보기로 했다. 약물에 의존하지 않고 스트레스 없는 좋은 환경에서 좋은 음식 먹고 운동하며 자연스럽게 몸이 회복되도록 하는 다른 방식의 투병의 길을 가보기로 한 것이다. 나는 미국으로 돌아가 가족들을 챙긴 후에 겨울에 다시 오빠 곁에 오기로 하고 오빠 혼자 입원해 있기에 무리 없는 환경이면서 적절한 치료와 케어를 함께 받을 수 있는 암 전문 요양병원을 찾아냈다. 이번엔 가평이었다. 푸른 숲 암 요양병원. 2023년 9월 나 없이 우선 3개월 정도를 혼자 지내게 될 암 요양병원에서 오빠는 1인실에 입원했다. 원래도 외향적인 성격이 아닌데다가 항암하면서 극도로 쇠약하고 더 예민해진 상태라 낯선 타인과 한 방에서 지내는 것은 오빠에게 무리였다. 짧게는 수개월에서 길어지면 1년 이상을 묵게 될 것을 염두에 두니 이번엔 짐도 제법 많았다. 환경도 병실 컨디션도 좋았는데 왠지 모르게 이곳은 고요하다 못해 적막한 느낌이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첫 요양원인 고요마을과 다르게 이번엔 의사와 간호사들이 상주하는 병원이어서 오빠에게 문제가 생기거나 필요한 것이 있을 때 적절한 처치와 케어가 잘 이루어질 거라는 점이었다. 그리고 천만다행으로 불과 몇 년 전에 후배의 도움으로 실비보험을 들어뒀었는데 그것이 암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오빠에게는 생명줄과 다름없었다. 그 보험이 아니었다면 암 요양병원 1인실 입원비를 어찌 감당했을까 싶다. 보험을 주선해 줬던 후배에게 큰 은혜를 입었다는 걸 그때 절실히 느꼈다. 이번에도 구석구석 쓸고 닦았다. 챙겨온 짐이 많으니 정리에도 제법 시간이 걸렸다. 나 없이 오빠 혼자 정말 괜찮을까? 뭘 더 챙겨둬야 하나 계속 생각했다. 병실에 같이 있는 시간에 첫 배식이 올라왔는데 음식이 제법 정갈하고 훌륭했다. 오빠도 흡족해하는 눈치였다. 그런 소소한 것에 기분 좋아하는 모습을 보니 살짝 마음이 놓이기도 했다. 그렇게 한나절을 함께 보내고 헤어질 시간이 됐다. 11월 말에 다시 오기로 기약했으니 못 만나는 시간이 석 달도 채 안 되는 것인데
6월, 7월, 8월 그 지옥 같던 시간을 함께 겪어내고 헤어지려니 다시는 영 못 보기라도 할 것처럼 가슴이 미어졌다. 뼈만 남은 앙상한 오빠를 한 번 안아보고 병원 셔틀에 올라 뒤돌아보니 잘 가라고 오빠가 손을 들어 보였다. 그때 한국 온 후로 처음 눈물이 터졌다. 셔틀차를 타고 청평역으로 가서 기차로 용산역까지 다시 택시를 타고 효창동 집으로 가는 내내 셔틀차 뒤에서 손은 들고 서 있던 오빠 모습이 어른거려 괴로웠다. 오빠와 그렇게 작별하고 이틀 후 출국한 나는 무사히 미국 집으로 돌아왔고 오빠는 매일 매 끼니마다 배식받은 음식 사진을 꼬박꼬박 카톡으로 보내왔다. 멀리서 안달복달할 동생을 위해 잘 살고 있다고 알려주기 위한 오빠의 배려였고 노력이었다. 2023년 겨울 가족과 추수감사절을 함께 보내고 나는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다. 오빠는 석 달 전보다 건강해 보였다. 까맣게 쪼그라들어 있던 얼굴에 살도 약간 오르고 혈색도 좋아 보였다. 미국에 있으면서 계속 체크해왔던 체중 또한 6월에 50kg까지 내려갔던 것이 이제는 60kg 가까이 회복된 상태였다. 나는 오빠와 상의해서 강북 삼성병원이 아닌 연세암병원에 진료를 예약했고 오빠는 위암센터 정민규 교수님의 환자가 되어 12월부터 항암을 재개했다. 첫 항암 때와 동일한 3가지 항암제를 쓰되 단식 없이 표적, 면역 2가지 항암제를 하루 종일 맞고 귀가하면 되었고 경구 항암량의 용량도 약간 줄여서 복용하는 루틴이었는데 이 방식은 이듬해 6월까지 약 반년간 지속됐다. 오빠의 컨디션은 12월부터 이듬해 6월 초까지 반년 남짓한 기간 동안 업다운을 반복했다. 하루 종일 혼자 항암 주사약을 맞고 효창동 집으로 와서 괴로운 밤을 보낸 후 다음날 셔틀을 타고 가평 푸른숲 암요양병원으로 귀원하는 루틴을 반복하는 동안 체중도 오르락내리락 했고 전형적인 항암 부작용에 다시 시달리기도 했다. 강북 삼성병원에서 석 달간 했던 단식 항암에 비하면 견딜만 한 것 같았지만 주기적으로 진행한 CT와 혈액검사 결과는 합병증과 다른 여러 문제를 보여주고 있었다. 11월 말에 한국에 들어와서 오빠의 항암 본병원을 연세암병원으로 전원하고 새로운 루틴에 적응하는 것을 지켜본 후 나는 1월 말쯤 다시 미국 가족을 챙기러 출국했고 연세암병원에서 시작한 2번째 항암 사이클이 끝날 예정인 6월에 또 오빠 곁으로 돌아오기로 했다.